이제 이어서 하는 내용은 지노믹 데이터라는 내용이고, 저희 이제 워크숍에서 그 실제 유전체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고, 어떤 기술로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 Next Generation Sequencing에 대해서, NGS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이제 주로 일루미나 시퀀싱 데이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또 많이 접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싱 종류들을 이제 어,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시퀀싱에 활용을 하는데요. 그 시퀀싱을 할 때 몇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의 차이들, 싱글핸드랑 페어드핸드 시퀀싱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이제 보다 최근에는 롱리드 시퀀싱이라고 해서 이제 길다란 그런 시퀀싱 방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콜링, 그 다음에 지놈 시퀀싱의 종류들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넥스텐션 시퀀싱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시퀀싱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놈 시퀀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퀀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시퀀싱은 뉴클레이드 엑시드 시퀀스를 이렇게 디터미닝 하는 거다.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가 무엇인지를 찾거나 아니면 뉴클레오 엑시드 시퀀스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뭐 DNA든 RNA든 염기서열의 정보로 된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놈 시퀀싱이다라고 하면 그 DNA 유클레오타이드가 지놈 정보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뭐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종류로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지놈 시퀀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냐면 지노타입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플로이드 지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알릴의 구성으로 로커스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지놈,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정보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런 시료의 뉴클레오타이드 정보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변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베리언트를 찾는 작업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보통 되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콜드 베리언트라고 쓰기도 했고, 이 베리언트를 찾는다는 identify 베리언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관용어로는 콜링 베리언트 혹은 베리언트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콜이 찾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리언트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죠. 이제 이렇게 지노타입 정보를 얻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는 그런 식의 분석들을 하는 그 작업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이 넥스제너레이션 시퀀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 시퀀싱의 첫 번째 토대가 됐던 시퀀싱은 생녀 시퀀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까지는 생녀 시퀀싱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동시대에는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이 존재했는데 그거는 뭐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기술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퀀싱이라고 뭐 특정적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노타이핑 한다라고 부르긴 하지만 시퀀싱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진 않죠. 그런데 그런 생녀 시퀀싱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그 휴먼 지론 프로젝트도 완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시퀀싱 정보를 더 많이 얻고자 했던,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더 많이 읽어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시퀀싱 기술을 찾았죠. 이제 그 시점에 등장했던 많은 시퀀싱 기술을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한국말로 이제 차세대 유전체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굉장히 그 모든 생물학 연구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도구가 됐고, 뭐 여러분들도 계시는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NGS 데이터를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때 말하는 그 NGS가 이 넥스트 시퀀싱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렸죠. 뭐 예를 들면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 그래서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이라고 하는 건 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시퀀싱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 배치를 한 번에 시퀀싱을 한다는 뜻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오전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DNA를 읽을 때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10번, 뭐 20번, 30번 이렇게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매시블리 패러럴 시퀀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사어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잘 쓰진 않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많이 부르는 용어가 하이스루프 시퀀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루풋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로는 처리량인데 처리량 혹은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생년 시퀀싱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 넥스트 시퀀싱 기계들은 생산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이스루프 시퀀싱, 고생산량, 고처리량 기술이라고 말을 쓰죠. 이거는 지금도 논문을 보시다 보면 많이 등장하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세련되게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하이스루프 시퀀싱 이거는 좀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루풋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양이 있거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세컨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말은 쓰기는 씁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생녀 시퀀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NGS가 등장할 때쯤에 첫 번째 기술은 이 로시에서 나온 454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생녀 시퀀싱과 조금 다르게 굉장히 다량의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을 했죠. 그래서 이 기술이 2005년에 나오고 거의 비슷한 시기 때 솔렉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또 다른 이런 그 시퀀싱 기계, 엔제스 기계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ABI 솔리드 아까 그 생야를 만들었던 기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가 이제 초기에 많이 이렇게 그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었고 엔제스 데이터를 제공했던 그런 기계에 해당을 합니다. 솔렉사는 이제 이후에 일루미나에 합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솔렉사 시퀀싱이다라고 뭐 옛날 옛적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건 일루미나 시퀀싱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ABI 시스템도 라이프텍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반의 기술이었고 요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르는 이 2세대 시퀀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2세대라는 말을 좀 이렇게 막 엄청 쓰는지는 않는데 3세대가 있기 때문에 2세대를 굳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표현을 씁니다. 3세대는 조금 달라요. 3세대는 뭐냐면 이제 팩바이오 시퀀싱, 나노포 테크놀로지 시퀀싱을 보통 부를 때 사용을 하고 뭐 컴플리트 지노믹스도 3세대로 분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사라졌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아이언 토렌트는 이제 2세대 기술인데 이것도 별로 이렇게 아주 좋은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 3세대 시퀀싱, 3세대 NGS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그 길이가 그 아까 절편 같은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팩바이오나 나노포어는 이제 이런 긴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퀀싱을 할 수가 있죠. 뭐 세그멘트 디플리케이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지놈의 길이로 인해서 시퀀싱 하기 어려웠던 뭐 리핏 이런 것들도 잘 시퀀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3세대 시퀀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NGS가 기존의 생녀 시퀀싱이랑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일단 NGS의 특징이 무엇이냐? NGS는 기본적으로 시퀀스 리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시퀀스 리드가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생녀 시퀀싱의 그 컨티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녀 시퀀싱의 이제 컨티그는 뭔가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플라스미드에서 나온 그 절편들에 해당을 하는데 NGS의 시퀀스 리드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한 번의 실험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실험에서 나오는 그 DNA 절편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화되고 더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죠. 이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GS 같은 경우에 특히나 2세대 NGS 같은 경우에 일루미나 시퀀싱 같은 경우에 숏리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숏리드라고 하는 게 DNA를 한번 읽을 때 뭐 150페어에서 그 다음에 뭐 한 200 베이스 페어 정도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 정도의 한 150개에서 200개의 염기 서열이 있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읽어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생략 시퀀싱처럼 DNA를 맨 처음에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샷건 방식으로 해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데이터에서 플라스미드에 넣거나 이러진 않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시퀀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싱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에 의해서 뭐 길이를 좀 다양하게 합니다. 뭐 제가 150에서 2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더 짧게는 50도 갈 수 있고 300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일루미나 뭐 그 지노믹 데이터 같은 경우는 150 정도를 쓰니까 보통 제가 이제 그 기준으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NGS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이거죠. 생략 시퀀싱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임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사용이 되죠. 생략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싶으면 거의 한 몇 억 가까이의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을 우리가 일루미나 시퀀싱을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이 정도면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하게 시퀀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양, 그러니까 아웃풋을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데이터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이제 아웃풋이라는 말보다는 스루풋이라는 말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DNA를 몇 번을 읽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읽을 수도 있지만 보통 30번, 100번 이렇게 읽는다. 그 이제 뎁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퀀스들을 이렇게 읽어냈을 때, 그 DNA 정보를 읽어냈을 때 얼마만큼의 지역이 읽혀졌는가를 또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커버리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커버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커버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시퀀싱을 했는데 100% 지역을 다 커버했어, 혹은 99%를 커버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일루미나 시퀀싱 같은 경우에 어떤 로직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루미나 시퀀싱을 저희가 어떻게 부르냐? 이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좀 중요한 용어입니다. 시퀀싱 by synthesis. 그러니까 합성을 하면서 시퀀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합성을 하면서 시퀀싱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시퀀싱 기계한테 DNA를 줄 거잖아요. 그죠? DNA를 절편화해가지고 주면 그 절편화된 정보를 이제 기계에서 읽어냅니다. 근데 읽어낼 때 그냥 그 포지션에 가서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 염기 서열을 계속 합성을 하는 형태로 하면서 읽어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고 하고, 제가 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을 할 때는 이거를 그냥 기계에 그냥 DNA 절편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DNA를 기계의 일종의 약간 칩 같은 것에 위에 뿌려주고 그 칩을 기계 안에 넣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칩, 한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크기인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그 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플로셀이라고 하는 이 네모난 모양의 칩 위에다가 데이터가 아니라 그 DNA 절편을 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시퀀싱 기계에 넣어가지고 검출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떤 형식으로 검출을 하느냐?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리버서블 터미네이터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엔자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ATGC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색상을 넣어가지고 이 형광 인자를 발현시키는 형태로, 형광 빛을 발현시키는 형태로 이제 그 기계가 그 DNA를 읽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미지의 형태로 데이터가 처음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이 일루미나 방식을 그 논문에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개념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한 가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네모난 판때기 같이 생긴 곳에, 이거보다는 사실 이제 훨씬 크죠. 이건 이제 굉장히 확대한 거고, 이 칩 위에다가 이렇게 이, 이 솔리드한 칩 위에다가 이렇게 DNA 절편들을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료의 DNA를 이렇게 얹고, 여기다 이제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염기 서열에 어떤 그 염기 서열이 상부적으로 붙는지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 하나의 염기 서열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는 A죠. 여기는 G, 여기는 C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자이매틱 리액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형광인자, C에 붙은 형광인자, G에 붙은 형광인자, A에 붙은 형광인자를 띄워줍니다. 요걸 이렇게 띄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질 때 얘네들이 그 형광빛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위에 달린 카메라로 해가지고 찍어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다시 그 하이드록실 본드가 생기면 요 뒤에다 가서 또 계속 이렇게 붙여가면서 동일한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요 정보를 읽어냅니다. 근데 한 가지가 틀린 게, 이 그림이 틀린 게 뭐냐면 이게 위에 가서 붙지 않고 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조금 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뒤에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루미나 시퀀싱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루미나 시퀀싱은 몇 가지 그 NGS 기술들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그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런 그 DNA를 절편해서 그 절편된 DNA로부터 데이터를 기계에서 생산하는 과정까지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전후로 등장했던 일루미나 기계가 굉장히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가 마치 핸드폰 하면 뭐 갤럭시를 쓰든지 뭐, 아이폰을 쓰든지 하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그런 시퀀싱 기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가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시퀀싱을 하는데, 첫 번째는 DNA랑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먼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첫 번째는 내가 그 어떤 시료로부터 DNA를 먼저 추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DNA를 절편화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듭니다. 그렇죠? 이 라이브러리라는 게 무엇이냐?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DNA 절편인데 이 DNA 절편이 이런 그 시퀀시 기계 위에 플로우셀이라는 것 위에 붙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머가 붙을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답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아답터까지 붙여진 형태의 DNA 프래그먼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가 DNA 프래그먼트, 이 살색 부분이 DNA 프래그먼트에 해당을 하고 이 양쪽에 이제 라이브러리를 붙여가지고 이 플로우셀 위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진 형태, 그거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NA 프래그먼트 플러스 아답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DNA 시료를 어떤 그 회사나 아니면 뭐 실험실에 보내면 이런 걸 이제 처음에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이 플로우셀 위에다가 가서 그 예비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로우셀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플로우셀 위에 표면 위에 이런 라이브러리가 가서 붙어서 이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보통 우리가 회사에 이런 작업들을 맡겨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퀀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순간을 우리가 그 일루미나 시퀀싱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뭐 저나 뭐 이런 바이오인포매티션들이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라이브러리를 잘 만드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잘 만드냐? DNA 프래그먼트를 랜덤하게 쪼개고 그거를 이제 그 시퀀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크게 이제 네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DNA를 프래그멘테이션 하는 거. 두 번째는 프래그멘테이션 하면 양쪽이 그 뭔가가 붙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다가 A라고 하는 임의의 그 염기 서열을 붙여가지고 아답터가 붙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붙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라이브러리 체크를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저희가 그 DNA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프라그멘테이션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소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샘플을 채취하고 나면 DNA 샘플은 솔루블하기 때문에 걔를 이제 그 수용성 용액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그 디스틸 워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담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이 물리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음파에 의해 가지고 얘를 이제 잘게 쪼개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소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소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계, 소니케이터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음파를 주면 그 몇 분 동안 주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200베이스 페어 정도로 쪼개고 싶다. 그러면 한 30초짜리 뭐 13 사이클 정도로 이렇게 음파를 주면 그 굉장히 그 DNA가 200베이스 페어 정도로 쪼개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답터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시퀀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이클을 좀 적게 줘가지고 한 5사이클 정도만 한다. 그러면 350베이스 페어 정도 좀 길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음파를 좀 적게 먹었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길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엔자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그 무작위적으로 그 DNA들을 쪼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왔는데 뭐 일단 가장 간단한 소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쪼개고 나면 그 양쪽 그 DNA 프래그먼트가 일종의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변환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서 A라고 하는 그 A 테일을 붙여가지고 그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DNA가 처음에 그 프래그멘테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맞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요 끝에다가 이제 그 A 테일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 쪽에는 그 포스폴레이션을 달아가지고 실제로 이 이후에 다른 종류의 염기서열 형태의 뭔가가 붙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엔드 리페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드 리페어가 이제 되고 나면 이후에 이제 아답터를 가져다가 붙이게 되죠. 그래서 아답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답터라고 하는 건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염기 서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기 서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답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아답터를 이용해서 플로우셀 위에다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DNA 프래그먼트를 고정시키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정을 할 수 있느냐? 플로우셀 위에다가 그 아답터의 상보적인 올리고들을 붙여 놓으면 아답터가 거기 가서 상보적으로 붙겠죠. 왜냐면 둘은 같은 시퀀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가 아답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그거가 상보적으로 플로우셀에 붙게끔 만들어지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아답터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 PCR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가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셀 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서 PCR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을 이용해서 그 프라이머가 붙어서 시퀀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PCR 관련된 시퀀스가 거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존재하는 게 뭐냐면 그 아답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퀀스인데 그 안에다가 일종의 바코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시퀀싱을 할 때 한 명만 시퀀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퀀싱 기계면 뭐 한 명이 아니라 한 12명도 같이 할 수 있겠다. 나는 12명 한 12명으로 n분의 1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하면 그 12명의 데이터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한 번에 기계에 넣어가지고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퀀싱을 하는 문제가 12명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답터에다가 12명 각각이 어떠한 그런 식별자가 있는지 이 식별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코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답터 시퀀스 안에다가 이런 식의 한 6, 7개 베이스 페어로 된 그런 식별자
이 바코드를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으로 손쉽게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아답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각각의 이제 컴플리멘트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한쪽은 P5라고 부르고 한쪽은 이제 P7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끝에는 그 플로우셀에 붙을 수 있는 플로우셀에 올리고에 상부적으로 붙을 수 있는 시퀀스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P7에 이렇게 6개 지역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N이라고 넣었죠. 왜냐하면 이건 ATGC, ATGC 뭐 어떤 거든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 2, 6승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바코드. 그래서 여러 가지 샘플을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퀀싱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뭐라고 부르냐? 멀티플렉스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P5, P7이 이 각각 상보적으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A 테일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포스포가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이 라이브러리 아답터가 서로 붙게 되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요 뒤집힌 그런 모양이 이렇게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붙으면 이제 완전한 모양의 5 프라임 to 3 프라임, 5 to 3 프라임 형태의 그런 정보들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최종 버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좀 간단하게 카툰화 시켜가지고 좀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이 아답터 시퀀스가 이게 한 80 베이스 페어 언저리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DNA 프래그먼트라고 부르고 정식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인설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인설트, DNA 인설트라고 부르는데 얘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80 베이스 페어다. 여기가 80 베이스 페어다. 그러면 얘가 80 베이스 페어보다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지는 않고요. 이게 보통 한 300에서 350 베이스 페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350 베이스 페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이제 총 토탈 한 5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80, 80, 350.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앰플리케이션을 합니다.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PCR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소량의 라이브러리를 증폭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사실 2번 하게 돼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두 번의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면 이런 플로우셀이라는 곳에 라이브러리를 넣어줍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마치 수영장 레인처럼 한 8개 정도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한 레인마다 이 여러분들이 준비한 라이브러리 샘플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면 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지금 실제 플로우셀의 모습인데 요 안에가 이렇게 프라이밍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올리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여기 가서 이렇게 DNA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딱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PCR이 언제 들어가냐? 여기가 붙으면 요 각각의 몰레큘들은 사실 서로 개별적인 거거든요. 완전히 랜덤한 몰레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PCR을 통해 가지고 앰플리피케이션 해서 증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증폭을 시켜주면 여기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렇게 브릿지 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하나 붙었던 녀석이 앰플리케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증폭을 시켜두면 여기는 전부 다 같은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메라로 해가지고 위에서 찍으면 그림이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ATGC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잡아내는 시그널을 되게 적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PCR 앰플리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하이 퀄러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PCR 앰플리케이션을 하죠.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한번 PCR 앰플리케이션을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릴 때 2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로, 오네. 네, 2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DNA 시료가 너무너무 양이 적어. 그러면 한번 앰플리케이션을 해가지고 충분한 양을 만든 다음에 플로우셀에 넣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런 플로우셀 안에서의 앰플리케이션 이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튜브 안에서 앰플리케이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NGS 데이터를 쓰실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앰플리케이션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 튜브 상에서 앰플리케이션을 하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왜 없냐? 요즘은 기계나 이런 라이브러리 그 기술들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적은 시료로도 시퀀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in theory,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10 피코몰라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아마 이제 회사 같은데 이렇게 외주해가지고 시퀀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막 1 마이크로그램 이 정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마이크로그램 정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보다 진짜 훨씬 더 적게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서 했던 SOP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 때문에 앰플리케이션을 그 만들고 나서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키트가 좋아져서 이런 걸 안 하고,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앰플리케이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데이터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게 일루미나 시퀀싱의 굉장히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왜 떨어지냐면, PCR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GCTA가 어떤 비율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앰플리케이션이 될 때, 그 앰플리케이션 되는 바이어스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GC 같은 경우에는 그 트리플 본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중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T 같은 경우에 이중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PCR을 할 때 쓰는 뭐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디네이처링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프리퍼런스가 발생을 하고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라이브러리에 GC나 AT가 어느 정도 비율에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약간 왜곡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이 업계에서는 홀제험 시퀀싱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앰플리케이션을 하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키트들을 보시면, 뭐, PCR 프리 키트. 이게 이제 앰플리케이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키트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면 이 라이브러리가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뭐 한 10년 전쯤에는 어떻게 했냐?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면 그 아가로즈 젤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 얘가 뭐 이 정도 길이로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가로즈 젤을 쓸 수 있지만 굉장히 좀 그 노동 집약적이고 또 이게 막 데이터 아주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기계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뭐 그냥 하나 쉬운 예시를 들면 에잘런트사에서 나온 바이오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라이브러리 샘플을 여기다 이 각각 구멍 여기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 측정을 해보면 요 길이가 여기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가장 큰 모드가 323 베이스 페어 정도가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 200에서 2000 베이스 페어 사이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건 아주 좋은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23 베이스 페어 정도로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아답터가 양쪽에 한 80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160을 빼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00, 산수가 잘 안 되네요. 140 정도의 인설트를 갖고 있는 DNA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앰플리케이션의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로우셀에 이렇게 샘플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배치를 합니다. 이 플로우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테크니컬 디테일이긴 하지만 또 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플로우셀은 기본적으로 이런 칩 모양 이게 지금 한 손가락 2마리 정도 하는데 여기 밑에 이제 바코드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퀄리티로 그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로우셀에 샘플을 넣을 때 이게 지금 홀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지금 한 제 기억으로 한 2, 3mm 정도 굉장히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거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다 이제 파이펫으로 넣은 건 아니고 그 이 플로우셀을 담당하는 기계에다가 샘플을 로딩한 다음에
그 로딩된 샘플이 이제 기계 안에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플로우셀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레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 이제 뭐 채널이라고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일루미나사에서 얘기하는 건 레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레인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데이터를 나중에 얻고 나면 그 데이터가 몇 번째 레인에서 나왔는지를 또 데이터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 데이터에 요 리드가 어디서 읽혔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정보가 여기였다,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여덟 번째 레인이잖아요. 지금 여덟 번째 레인에 XY 코디네이션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표시가 레인으로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고, 이게 약간 좀 웃기면서도 이상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많이 저렴해지긴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한 8개 한 판을 찍는 게 뭐 800만 원이다. 이러면 각각의 레인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내가 어떤 환자 샘플 한 명을 뭐 시퀀싱 회사에 보냈어. 이렇게 딱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퀀싱을 좀 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8명 샘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명 샘플이 하나의 레인에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명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이름을 들어본 회사들은 이제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뭐 기다리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시퀀싱이 좀 처음 될 때는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이 내가 한 명을 제출했는데 7명이 아직 빈자리다. 그럼 버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다가 가는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초기에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 3, 4번 레인이 소위 말해서 상석입니다. 1번, 8번 레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게 데이터에 되게 또 민감하신 분들은 나 좀 3, 4번 레인에 좀 데이터를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 다 좋은 1등급 좌석이죠.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을 한다. 근데 뭔가 somehow 레인 1번에서 나온 데이터가 안 좋다. 그러면 뭔가 그 기계에 시스테마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로우셀은 뭐 굉장히 뭐 간단한 개념이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손으로 지우면 이 정도 크기인데 여기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각각 넣어가지고 이 DNA 프래그먼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진 DNA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플로우셀에 붙이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시퀀싱으로 읽기 전에 이 시그널들을 조금 이 라이브러리 몰레큘들을 더 증폭시켜서 시그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한다가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제가 조금 이거 TMI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플로우셀은 굉장히 잘못된 플로우셀입니다. 이거는 정말 장난꾸러기 플로우셀이에요. 왜냐하면 이 플로우셀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이렇게 넣고 나면 이걸 이제 기계 위에다 놓고 이 기계 위에 이제 그 렌즈로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형광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품이 엄청 많죠. 이렇게 거품이 많으면 그림이 안 찍힙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냥 그 지역이 완전 뿌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플로우셀을 관리를 할 때 이 거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반품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그림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더 플로우셀을 많이 사면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플로우셀을 보면 이제 이 데이터 만드는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이건 아니야.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옆에서 본 건데, 이 프라이밍 스테이션이 있죠. 여기다 이제 그 아답터 이렇게 아답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가서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시퀀싱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퀀싱이 될 때 이제 어떻게 시퀀싱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이게 플로우셀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레고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시퀀싱을 이제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때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그 생략 시퀀싱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개별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위쪽에 터미네이터라는 걸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이 플로셀 안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딱 뿌려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야죠. 왜냐면 그래야지 이 DNA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테시스를 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G이잖아요. 그러면 G의 상보적인 게 뭐가 붙을까? G는 C랑 상보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C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C의 상보적인 건 G이기 때문에 G가 붙죠. 여기 G의 상보적인 거니까 C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딱 붙고 나면 이 부분에서 이제 형광인자가 있기 때문에 형광을 발현합니다. 그러면 이걸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으면 이렇게 C는 이렇게 노란색은 C구나, 빨간색은 G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터미네이터를 띄어냅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하이록실 기에 하나 붙어 있는 그 인자인데 얘를 떼버리면 거기에 가서 또 염기 서열이 붙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립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터미네이터가 있으면 그 염기 서열이 가서 붙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딱 붙는 거거든요. 근데 걔를 딱 떼어버리면 또 가서 이렇게 붙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이클 때 이걸 또 한 번 반복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사이클 때 또 붙여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이 A였고, 예, T였고. 그러면 A의 상보적인 T가 붙고, T의 상보적인 A가 붙고, G의 상보적인 C가 딱 붙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한번 딱 찍어요.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요 위치가 아까도 같았냐? 네, 같습니다. 이 코디네이트는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가 기억을 할 때는 요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구역에 있는 타일인지, 그다음에 몇 번째 레인이 있는지까지를 다 기억을 해가지고 데이터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쭉 나온 정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내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T였고 C였고 이런 식으로 읽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읽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읽고 나면 첫 번째 사이클부터 여섯 번째 사이클. 그러니까 이걸 반복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사이클 보고 두 번째 사이클 보고 세 번째 사이클 보고 하면 이 시퀀스 정보를 이걸 바탕으로 읽어내게 됩니다. GATACC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일루미나가 시퀀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한번 이렇게 위에서 형광인자를 가지고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찍을 때 합성해야 되나요? 합성해야 됩니다. 합성하고 나서 형광인자 찍고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합성합니다. 이 과정까지가 한 번의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그래서 일루미나의 시퀀싱은 사이클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사이클 기반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이클이 뭐 1시간 혹은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 기계들마다 좀 달라요. 옛날 기계는 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분, 10분인가 20분인가 되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사이클 돌리고 사이클 돌리고 사이클을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나면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염기 서열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내면, 제가 아까 일루미나 시퀀싱 우리가 보통, 지놈 시퀀싱 하면 어느 정도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 보통 150 베이스 페어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몇 번의 사이클을 가야 될까요? 너무 좀 쉬운 질문입니다. 몇 번을 가야 되냐면 150번의 사이클을 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사이클에 20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토탈 150 페이스 페어를 읽으려면 3000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죠? 3000분 정도면 이게 뭐 한 50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면 다 읽는다. 20분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이클이 베이스 페어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300 베이스 페어다. 그러면 훨씬 더 길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퀀싱을 하고, 이게 이제 실제 모습을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 다섯 번째 사이클. 그러면 이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요 염기 서열이 의미하는 거대로 이 베이스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나 시퀀싱은 이렇게 그 합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에서 그 형광 사진을 찍어서 읽어내는 형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뭐 마이크론 수준의 굉장히 작은 이 타일 안에 들어가 있고 아까 봤던 플로어셀이 손가락 두 개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 프라이밍 스테이션, 스팟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팟의 숫자가 거의 한 10억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억 개 정도 되는 거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이게 아마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 일루미나 시퀀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어, 첫 번째 QC 레포트를 줍니다. 그러면 이 QC 레포트 뭐냐? 시퀀싱이 얼마나 퀄리티 있게 잘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퀄리티에 대한 거를 프레드 스케일 스코어라는 거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프레드 스케일 스코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퀀싱을 했을 때 그 시퀀싱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고 싶은 라이브러리 어느 위치에 어떤 베이스 페어가 있는지를 찾는 게 시퀀싱이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의 질문은 그 베이스를 찾을 때 그 베이스가 내가 만약에 A를 찾았다. 그러면 그게 A가 진짜 맞는 건지, 그 다음에 T를 찾았다. 그럼 T가 맞는 건지, C를 찾았다. 그럼 C가 맞는 건지, 뭐 G를 찾았다. 그럼 G가 맞는 건지를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확신을 할 때, 뭐 외부적인 방법으로 다시 시퀀싱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기계 안에서는 얘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오류일 수 있어 라고 하는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죠? 기계 안에 있는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오류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가, 내가 이거를 읽었는데, 10번을 읽으면 한 번 정도가 에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줄 수도 있고, 내가 100번을 읽으면 한 번 정도는 에러가 되는 것 같아. 혹은 내가 1000번을 읽었는데, 한 번 정도는 에러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지표를 줍니다. 그럼 사실 이게 가장 좋은 지표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표를 주면 이 지표를 이제 뭐 각각의 여기다 이렇게 각각 포지션에 따라서 뭐 1000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를 표시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시하면 뭔가 스케일이 사람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개발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거를 프레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프레드 스케일은 이렇게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 확률 값을 주면 얘를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줍니다. 그죠?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 로그 10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10분의 1을 넣으면 얘가 0.1이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 여기가 그냥 1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10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1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값이 10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고 거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2가 되니까 2 곱하기 10 하니까 얘가 20이 되는 거고 여기는 3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 스케일을 0에서부터 뭐 30, 40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기계가 리턴해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에러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프레드 스케일이 나오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프레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 이 시퀀싱의 베이스 퀄리티를 표현할 때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NGS 데이터를 좀 보시다 보면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매핑을 했다. 그때 매핑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베리언트를 찾았다. 그럼 베리언트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노타입을 했다. 지노타입을 한 거에 대한 퀄리티가 어떠냐? 이 모든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프레드 스케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기 방법,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0부터 뭐 30,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 있죠? 38, 거의 40까지 있죠. 4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X축은 무엇이냐? 리드상의 베이스페어 포지션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지션이고 얘가 300번째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어냈던 정보는 300 베이스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DNA 인서트가 있고 요 끝에 아답터가 있고 요 끝에 아답터가 있다라고 하면 요 부분이 이제 DNA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0번을 읽어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00 사이클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눈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300 베이스 페어로 갈수록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요 레인지 안에 그, 그, 퀄리티 지표들, 각각의 리드들의 퀄리티 지표들이 다양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189 정도까지는 대부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런 퀄리티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한 20%, 30% 남기고는 퀄리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앞서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찍을 때 이 폴리머레이저라고 하는 거를 넣어줍니다. 그쵸?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DNTP도 같이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도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거의 무기활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기활성이긴 한데 얘네들이 사실 그 활성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시퀀싱 기계는 냉장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 냉장으로 맞춰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플로우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활성을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활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컨디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뭐 예를 들면 한 사이클이 20분이다. 그러면 뭐 한 200번째 사이클까지는 거의 한 4,000분이 갔기 때문에 4,000분 정도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엔자임이 점점 약간 맛이 좀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뭔가 데이터를 읽어내도 그 데이터의 퀄리티들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에서 얻고 나면 첫 번째 데이터에서 QC를 하고 이 뒷부분을 계속 내가 데이터를 살릴지 아니면 버릴지를 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부는 데이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잖아요. 여기 중앙값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괜찮아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오류가 한 1000분의 1 정도 되니까 얘네들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런 데이터들을 버리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뭐 내가 이 데이터가 그 지놈 데이터가 아니라 RNA 데이터다. 그럼 RNA 데이터는 사실 염기서열을 그렇게 읽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RNA의 그런 그 개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땐 또 그냥 별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럴 땐 그냥 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분석을 어떻게 할지 참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눈썰미가 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데이터가 퀄리티가 낮죠. 그죠? 여기는 거의 40에 가까운데 여기는 좀 낮았다가 이렇게 한번 딱 뜨고 그다음에 좋은 퀄리티가 좀 유지가 됩니다. 여기는 왜 낮은가? 여기가 데이터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런가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왜 낮냐면요. 여기를 우리가 그 프라이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군대로 얘기하면 0점 잡는 시간이에요. 0점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카메라가 위에서 계속 찍으면서 이게 A인지 T인지 G인지 막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이게 요 위치에 있어라고 하는 거를 초반에 많이 계산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토대로 요 에러 값을 주는데 에러의 그 확률을 주는데 요 초반에는 그런 고려할 수 있는 판단의 대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밍을 하는 처음에 한 다섯, 여섯 사이클 정도 이때는 인위적으로 퀄리티가 좀 낮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루미나 기계, 일루미나 시퀀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 일루미나 그 업체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장단점이 좀 분명하죠. 일단 장점은
그 가격 대비 가성비가 가장 좋다. 그래서 데이터 양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많이 만드는 거에 비해서 데이터도 정확하고, 그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빠르고 로버스트하다. 그죠? 이 빠르다는 아마 아시는 영어고, 로버스트는 학생분들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로버스트는 뭐 재현이 잘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다음날 발로 실험을 해도 결과가 잘 나오는 그런 실험을 로버스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루미나이 키트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버스타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가지고 이 리핏 같은 거, 뭐 세그멘탈 듀플리케이션, 막 킬로 베이스, 막 밀리언 베이스 페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일루미나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부터,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양이 적지만, 한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아마 이게 옛날 자료라 3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열 몇 시간? 한 반나절이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레피드 시퀀싱 할 때, 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와서 막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막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되게 상태가 안 좋다. 그럼 빨리 시퀀싱을 해가지고, 뭐, 희귀병에 뭐가 맞는지 막 이런 거 찾는 거를 하는데, 그런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들이 좀 모양이 다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클리아 인증을 받은 기계로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거는 저보다는 일루미나 직원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그런 세미나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퀀싱을 할 때 몇 가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들이 있는데, 하나는 싱글 엔드, 두 번째는 페어드 엔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일루미나랑 다른 시퀀싱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 시퀀싱을 할 때 우리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DNA 시퀀스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이렇게 DNA 시퀀스가 있고 요 끝에 어댑터가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퀀싱을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베이스 페어, 만약에 150 베이스 페어 했다, 그럼 여기가 150 베이스 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여기가 이제 하나가 이런 150 베이스 페어짜리 리드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런 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시퀀싱을 할 때 이렇게 한 번만 읽으면 우리가 얘를 싱글핸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똑같이 150 페이스 페어를 똑같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두 가지 리드가 나오겠죠. 여기 하나의 리드가 있고 또 하나의 리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페어드 앤드 리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페어드 핸드 리드의 장점이 무엇이냐? 페어드 핸드를 읽으면 일단 이렇게 양쪽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시퀀싱이 안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가 장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중간에 딜리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요 부분이 여기 잘려 있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이 부분이 잘려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가 훨씬 더 그 페어드 간의 사이가 그 예상보다 좁아지게 됩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 베이스 페어짜리 딜리션이 그 사람한테 있었다, 환자한테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를 350 베이스 페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근데 요 두 리드 간의 거리가 350 페이스페어가 아니라 300 페이스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요 지역에 딜리션이 발생했구나. 이런 정보들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하면 싱글 핸드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다채로운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어드 엔드 시퀀싱이라는 옵션이 개발이 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통 지놈 시퀀싱을 한다라고 할 때, 일루미나 시퀀싱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현재 2024년 기준의 스탠다드는 150 베이스 페어 시퀀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해요. 페어드 엔드 시퀀싱이라고 하면 150 베이스 페어가 여기 한쪽에 만들어지고 여기 한쪽에 만들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라고 예를 치면 뭐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흔히 시키는 국밥을 딱 주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홀지엄 시퀀싱 한 명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150 베이스 페어의 일루미나의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한다. 현재 시점에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논문들 보시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요 기준으로 생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싱글핸드는 별로 존재의 가치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약간 저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핸드는 사실 지노믹스에선 거의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싱글핸드 같은 경우에는 RNA식, 그러니까 유전자가 얼마만큼 발현되는가에는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싱글핸드나 페어드핸드나 시퀀싱의 가격이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긴 한데, 2배 정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페어드핸드를 보통 많이 시퀀싱을 합니다. 정보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싱글핸드가 처음에 많이 개발이 됐지만 지금은 페어드핸드 시퀀싱으로 좀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싱글핸드랑 페어드핸드의 기본적인 얘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아까 봤던 스킴의 총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루미나 시퀀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 3세대 시퀀싱, 그죠? 롱리드 시퀀싱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롱리드 시퀀싱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길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리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롱리드 시퀀싱의 가장 그 좀 오래된 기술, 좀 그 조상격에 해당하는 기술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나온 팩바이오 시퀀싱입니다. 그쵸? 이 팩바이오 시퀀싱은 그 아까 봤던 이 라이브러리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식의 이 헤어핀 구조의 아답터에다가 더블 스트랜드 DNA를 넣어가지고 이 상태로 시퀀싱을 하는 그런 기술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얘를 이 웰이라고 부르는데 이 약간 구멍 같은 것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폴리머레이즈 리액션을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떤 시퀀스를 갖고 있는지를 시퀀싱을 하는 그런 기술에 해당을 하게 되죠. 이 팩바이오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 정리하기로 뭐 장점은 되게 길게 읽을 수 있고 단점은 뭐 에러 레이시 높다, 스로폿이 낮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진짜 이 팩바이오 기술이 되게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한 1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 이거보다 에러 레이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맞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한 사람을 시퀀싱 하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루미나에 비교하면 이 같은 가격 대비 좀 데이터 생산량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한 4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면 점점 더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할 만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팩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이냐? 길이가 길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스케일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0킬로베이스 언저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30킬로베이스, 40킬로베이스까지 나오고 가장 긴 거는 71킬로베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리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루미나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150 베이스 페어 막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 150 베이스 페어는 표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것들을 읽어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뭐 리핏 시퀀스를 본다든지 구조 변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존에 난해했던 그런 이슈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것도 좀 옛날 자료네요. 제가 되게 비싸다고 넣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저렴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팩바이오 시퀀싱 못지않게 이제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그런 기술은 옥스포 나노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시퀀싱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옥스포드 나노포, 그러니까 옥스포드 대학 같죠? 네, 맞는 얘기인데 이 옥스포드 나노포라는 회사에서 만든 테크놀로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나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O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자를 써가지고. 이 팩바이오 기술이나 이 옥스포 나노포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테크놀로지 다 한 10년 전쯤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일 때도 있었던 테크놀로지인데 그때는 뭐 아주 그렇게
데이터가,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길고 막 좋긴 했지만, 막 엄청 눈에 띌 정도로 뭐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거나 좋은 그런 기술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스테이블해지고 굉장히 저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고려대로 6년 전에 올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뭐 이렇게 팩바이오나 이 나노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좀 적었는데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그 강남에서 이 나노포 그 본사에서 와가지고 이 세미나를 했었죠. 거기서도 보면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일루미나의 기술을 좀 이 두 회사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저희 랩에서도 사용하고 저도 되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 이것도 좀 이렇게 나중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좀 데이터의 디테일까지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데이터 다 굉장히 좀 많이 그 로버스트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옥스퍼드 나노포의 특징이 뭐냐? 말 그대로 얘는 나노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포어 형태 이런 구조 안에다가 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헤어핀 스트럭처에 이 라이브러리를 넣어주면 요것이 이제 이 포어를 통과하면서 이 포 안에 통과하는 그 시간을 감지를 해서 이게 A인지 T인지 G인지 C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어를 통과를 할 때 이 포어를 통과하는 기본적인 그 전극을 활용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ATGC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발생하는 케미컬 바인딩이나 이 통과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얘가 어떤 식의 염기 서열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그널을 바탕으로 ATGC인지를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ONT 테크놀로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이런 시퀀스 리드를 주게 됩니다. 요거는 좀 옛날 자료라 엄청 길지 않고 뭐 그냥 참고로 넣어놨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 몇 킬로 베이스가 그냥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거의 밀리언 베이스 페어까지도 읽어낼 정도로 ONT는 굉장히 좀 긴 길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팩바이오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더 길고 좀 빠르게 읽어내는 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ONT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뭐냐면 O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까 일루미나 플로우셀 처럼 약간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루미나 플로우셀이 제가 손가락 두 개, 성인 남자 손가락 두 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옥스포드 나노포도 한 그거보다 조금 큰 정도의 기계입니다. 그죠? 플로셀이 아니라 기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계 하나가 시퀀싱 머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루미나 기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뭐 하이식 같은 그런 기계들은 거의 냉장고 크기의 기계이거든요. 근데 나노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나노포어 기계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 나노포어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여기다 이제 DNA 라이브러리 넣으면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시퀀싱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작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 우주 기지도 가고 그 다음에 이 몇 년 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이 남미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 시료 같은 것들을 이 연구소로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노포어를 들고 와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시퀀싱을 해가지고 지카가 어떤 바이러스랑 맞는지, 그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볼루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아, 지카를 봤고 요건 에볼라네요. 그래서 에볼라도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죠. 이런 게 이제 나노포 시퀀싱의 굉장히 큰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이거는 지금 딜리션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이 사람은 그 딜리션이라는 변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0에서 4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건데요. 보시면 이거를 일루미나로 시퀀싱을 하면 이 각각의 회색이 리드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리드의 길이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리드들이 굉장히 산만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드들을 쌓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 지점에서 약간 퍼지하게 약간 불분명하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딜리션이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여기서 딜리션이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딱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깔끔한 게 돼야 되는데 일루미나 시퀀싱은 이렇게 길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시그널이 떨어지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노포의 기술, 이렇게 롱리드 기술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이런 구조 변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퀀싱 데이터 사용을 할 때, 처음에 시퀀싱 데이터가 얻게 되면 거기로부터 이 염기서열을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부르게 되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베이스 콜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루미나는 그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 형태이고, 그 다음에 나노포어는 뭔가 이렇게 전기 자극에 대한 그런 정보이고, 이런 각각의 기계에서 나온 고유의 정보들이 나중에 ATGC 이렇게 베이스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베이스 콜링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 이제 고유한 알고리즘들이 활용이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실 뭐 개인의 유저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 기계에서 자동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 콜링의 그런 데이터 퀄리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변이를 찾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으로부터 혈액의 DNA를 얻고 나면 이 혈액의 DNA는 굉장히 많은 이 혈액셀 안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H. 그래서 엄마로부터 온 크로모점이 A를 갖고 있고 아빠로부터 온 크로모점이 G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이 AG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각각의 합플로이드 상태로 해가지고 리드 정보가 읽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얻게 되고, 뭐, 또 다른 예시로 여기서처럼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인데 엄마한테 온 그 크로모점과 아빠한테 온 크로모점. 그래서 여기가 다 TT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TT가 가진 상태에서 데이터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처럼 이 레퍼런스 지놈이 있고, 요 리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이렇게 되면 네 번은 뭐 t를 갖고 있고, 이 엄마로부터 온 t, 그다음에 아빠로부터 온 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엄마, 아빠 모두 다 그 베리언트 알리를 갖고 있어서 내가 그 리세시브한 지노타입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CC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이 또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시퀀싱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헤테로자이고스 지노타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레퍼런스 알릴이 오고 아빠한테는 베리언트 알릴이 왔다. 이렇게 하면 요 CT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이 반절은 C를 갖고 있고 반절은 T를 갖고 있는 이런 시퀀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DNA 정보에서부터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는 NGS의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 그 다음에 플랫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고, 이 뒤에는 이제 NGS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의 지nom 시퀀싱을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NGS 시퀀싱에는 크게 이제 그 지nom 시퀀싱을 한다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세 가지인데, 하나는 홀지nom 시퀀싱, 우리가 이걸 WG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홀 지놈을 시퀀싱한다. 그래서 지놈 안에 있는 모든 뉴클레오타이드를 읽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뭐 수업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국가별 빅데이터 이런 사업들에서 하는 데이터가 결국에 이 홀지놈 시퀀싱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생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건강 정보랑 매칭하는 그런 뭐 연구 개발들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자료도 만들고 그럼 이제 엑솜 시퀀싱은 무엇이냐? 엑솜 시퀀싱은 이 엑솜이라는 지역들만 시퀀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엑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코딩 시퀀스를 담고 있는 CDS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DNA 안에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지역이 한 1% 정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만 따로 떼내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엑솜 시퀀싱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아마 그 NGS가 초기에 나올 때부터 가장 많이 활용됐던 그런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엑솜 시퀀싱이랑 같은 개념인데 내가 원하는 지역만 보는 거. 그러니까 엑솜 시퀀싱이 내가 원하는 지역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코딩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지역만 선별을 해가지고 시퀀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겟 시퀀싱이라고 부릅니다. 타겟티드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뇌전증을 진단하는 뭐 사람 의사다. 그러면 뇌전증에 관련된 유전자들 뭐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 패널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만 시퀀싱을 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타겟 시퀀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고 그러면 NGS랑 마이크로 어레이의 차이가 무엇이냐? 마이크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스닙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노타이핑을 하는 경우다라고 드릴 수 있죠. 마이크로 어레이는 정확히는 시퀀싱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스닙의 지노타입 정보를 각 시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에 해당하게 되고요. NGS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냅의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DNA를 넣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어떤 시퀀스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엑셈 시퀀싱, 뭐 타겟 시퀀싱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요게 이제 아마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엑섬 시퀀싱이나 타겟 시퀀싱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왜 가능하냐? 여러분들 이제 DNA에서 그 프라그멘테이션 하고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요 상태로 넣으면 이제 홀지놈 시퀀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홀지놈 시퀀싱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코딩 시퀀스 지역에만 가서 붙는 어떤 특정한 프로브를 이렇게 넣으면 이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코딩 시퀀스를 담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풀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다운을 할 때 이런 프로브 끝에는 바이오티닐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트랩타비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마그넷 방식으로 딱 끌어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 논스페시픽하게. 그러면 이제 요 지역에 대한 라이브러리들만 남게 되고 요거를 시퀀싱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 혹은 코딩 시퀀스 이런 것만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타겟 시퀀싱 혹은 익숨 시퀀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